이준석의 이별 공식 혹시 이거 꼬였나? 꼬였나? 뭐가 예상과 달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어떤 분석을 좀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죠.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이번 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거고요. 본인 스스로 발광하는 빛을 내는 신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을 때 뉴스화가 되게 된다면 객체로 전락되는 신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인용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탈당 선언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날짜가 내일이에요. 네네. 지금 일단 시간상으로 내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선언을 할 걸로 보십니까? 아직 입을 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왜 하필이면은 한동훈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해놓고 탈당을 안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말씀이 허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만약에 내일 탈당이 아니라 잔류 상태의 어떤 얘기를 꺼내놓는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꺼낸 카드를 다시 되물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물론 내일 그 탈당 선언하기 전까지 한동훈 장관 또는 한동훈 장관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조금의 어떤 그 시간을 구해달라. 이 정도의 제스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 어떤 계기로 해서 회군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탈당은 한동훈 장관이 풀어야 할 킬러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른바 준 킬러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적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난이도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한강대교 건너서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한동훈 태풍을 만나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앞으로도 본인이 그 끌어갈 가능성은 전부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 탈당 그리고 신당 선언을 통해서 세를 불리려고 했던 그 시도는 사실상 한동훈 태풍에 쓸려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저녁에 아마 내일 그 탈당 기자회견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한동훈 장관 측에서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내일 예정대로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저는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탈당이란 것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으로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탈당한다고 해서 무슨 뭐 정의당으로 가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가 요청했던 게 뭡니까? 용산,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전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용산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이슈를 이준석 전 대표가 띄웠고 내가 그것을 해서 용산의 변화를 이끌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다시 들어와라. 이럴 수 있는 선순환 구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떠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38선을 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냥 뭐 38선, 낙동강 오리알까지 비유가 많이 나오셨는데 다 화면 좀 하나 보죠. 준비된 게 좀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준석 신당이 요즘에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가? 일단 1, 2, 3 돼 있는데 우선 온라인 연락망 일단 10만 목표치가 있었는데 아직 그걸 못 채웠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한 6만 이상인데 10만까지는 못 갔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모인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출범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뭔가 주목도 떨어지고 동력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천하용인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세 번째 부분 천하용인의 이탈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좀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태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당내에서 혁신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피력해 온 바가 있고요. 당내에서 쓴 소리가 용인되고 수용되고 또 당내에서 쓴 소리를 외쳤을 때 저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책임 정치고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포천에 명함 뿌리던데 이 자식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먼저 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함까지 뿌리는지는 저는. 천하용인 용태 빼고는 탈당합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용태 빼고는 다 지금 아마 움직일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홍석주 네. 의원님. 약간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시각인데 어디서부터 뭔가 약간 꼬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의치가 않게 됐다고요?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탈당의 명분, 또 신당 창당의 명분 자체가 별로 없었다. 아, 처음부터 없었다 예,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그랬던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어떤 반윤 그런 연대에 기대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과연 본인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보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정치적 이벤트로 자꾸 이제 뛰어왔었는데 저는 예. 이 시간대도 말씀을 드렸고 시종일관 말씀드린 게 정치인의 말보다는 정치인의 발과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락망 10만 명 예. 그 연락망도 보면은 그냥 연락망이지 거기에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당비를 내는 그런 어떤 연락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6만 명 자체도 신당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저는 분들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 논리는 그동안 어떤 그 반윤 어떤 연대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예. 주변에 어떤 상황 논리도 신당의 어떤 그런 어떤 명분 자체가 굉장히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12월 27일 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그랬는데 말이 좀 딱 바뀌어져서 탈당을 발표한다 예. 이렇게 됐죠. 내일 탈당을 발표할지 아니면 또 어떤 명분의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준석 그 대표는 오늘 어떤 만평에 제가 봤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연락을 굉장히 골똘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님께는 제가 이거 아까 미리 질문 제가 살짝 드렸어요. 분석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을 떠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두 인물의 혹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층이 일단 겹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해요. 지금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일차함수예요, 완전히. 일차함수요? 왜 일차함수냐면 그럼 약간 좀 용이한 한동훈 건데. 비대위원장이 잘하면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없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둘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 단순해요. 남이 못하면 나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느냐 예. 이걸 지켜보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탈당을 안 하면 정치가 끝나는 거죠. 자기가 해온 것이 허언이고 뭘 예. 전화를 기다려요. 일단 내일은 탈당을 할 거다. 그냥 탈당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야지. 무슨 정치적 지도자가 남 눈치 보고 전화 기다리고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것부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지만 힘든 길을 가야만 여기서 하나의 정치적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길은 제가 볼 때 1월 중순, 1월 말 넘어가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냐 안 열리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처리할 것 정치라는 게 여기 홍석준 의원님도 나오지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제가 다 모셔봤거든요. 저 초선하면서 몇 분을 모셔봤는데 왜 어렵냐면 검찰처럼 그냥 죄 아니냐 아니야 이걸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얽힌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은 다차 함수란 말이에요. 예. 대선은 1차 함수고. 그러면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란 말이에요. 되냐 안 되냐예요. 죄가 되냐 안 되냐. 예.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는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수많은 난제들을 얼만큼 처리하느냐가 저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예. 깜냥이 나온다. 어. 무게 딱 잴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관심사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뭔가 얘기를 꺼내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 부족한 거 관련해 가지고 경험이 안 중요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경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경청하면서 잘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쏭달쏭하게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일단.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또 강력히 얘기하신 분이 아침에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언행으로 인해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옆자리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생방송 중에 아버지뻘 정치인에게 비속어를 쓴다던가 하는 인성 파탄적 면모를 보여준 특정 정치인을 붙잡고 말고를 가지고 청년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은 만나지 말란 소리네요, 보니까. 박시환 교수님, 일단 만날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이준석 누가 더 급한 걸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열의 열 누구나 다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몸값이 비쌌을 때가 인유한 위원장이 부산 찾아갔을 때. 그때가 몸값이 제일 비쌀 근데 때였다. 안 만나줬잖아요. 그때 금값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까 동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뭘 보냐면은 언론 노출도를 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노출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이 혁신위가 막 흔들릴 때 이때 노출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비대위로 넘어오면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명이 지금 글로 다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해서 지금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가죠. 그럼 정치 생명 끝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28일 날 특검을 둘러싼 여야 이제 대치 국면이 시작될 텐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모양새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소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초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준석 전 대표의 소위 그 언론 노출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제 이준석 끝났어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대위에 위기가 오거나 또는 생각보다 혁신이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선거 한 달을 앞두고도 얼마든지 이준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에서는 굳이 만날 필요 없는데 한 달 뒤에는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그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 보시죠. 자, 속보인데요. 자, 한동훈. 이재명 대표 당연히 찾아뵈야 한다. 만나겠다는 얘기를 꺼내놨군요. 그러면서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는 오래 안 걸릴 거다. 뭐 이번 주 얘기도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다. 근데 앞부분 이재명 대표 당연히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박성준 의원님께 짧게. 그러면 만나면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만나자고 하겠죠. 뭐 좀 다시 두 정치인 당대표 격들인데 각각 당대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만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그냥 단순한 예방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돼서 만나는 거 당연한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김기현 대표도 제대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저런 모습은 좋은 것이죠. 만나야가 아니라 찾아뵈야 한다까지 약간 존칭을 좀 표현했네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런 건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언어를 예.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얼만큼 이해 당사자를 조정하고 예. 업적을 만드느냐인데 그것이 저는 한 2주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2주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2주 정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내일입니다. 27일. 뭔가 예고한 날이라서 내일도 한번 주목을 꽤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출석, 진술은 거부.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구속 상태인데 3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강제 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는 속에 출석을 해서 검찰과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일단 뭐 진술은 하지 않겠다. 입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 검찰의 출두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최인영 변호사. 지금까지 불응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출두를 한 건데 검찰의 강제 구인 시사 이거에 약간 반응을 보일까? 이거에 약간 인식을 한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구치소가 좀 답답하셨나 봅니다. 사실 들어가시면은 아파요. 실제 그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 이유가 약간 심신이 좋지 않아서 예, 이런 건강이 이유가 안 좋다라고 나왔거든요. 하는데 예. 건강이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분들도 다 나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이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끝까지 안 나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금 놀랍기도 하는데 결국 정말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뭘 하면 되느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속 자체가 잘못됐고 검찰에 이렇게 계속 불러가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인권에 지나친 침해다라고 하면 구속 적부심을 하면 되는데 예. 그거는 전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나가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진술 한마디로 거부권. 조국 전략 아닙니까? 조국 전략. 검찰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법원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국 전략이 어떻게 했죠? 법원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해놓고는 법원에서도 모르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경우에 지금 밖에서 있는 동료 의원들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폐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의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다시피 본인도 구속됐고 이미 관련된 핵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4분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말 나가는 게 당혹스럽겠지만 지금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라와 국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책임있는 자세 오히려 그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혹시 내일이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계속 이 불응을 한다면 강제 구인이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이 10일입니다. 근데 10일이 다 지나면 1차에 한해서 또 1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열흘 연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흘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도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모르쇠 내지는 진술 거부권을 한다고 아예 하면은 불응을 또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 모아서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이제 구속으로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어떤 그 탄압 프레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게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구속 실질 심사 제가 변호인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과의 접근과 소통을 막아서는 것은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남편의 발을 묶고자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저히 이 건은 정치적 기획 수사고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장현 교수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분은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등들 비판하기 때문에 약간 구속이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300만 원 돈 봉투 돌린 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86세대가 그동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냐?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왜 송영길 대표가 욕먹고 있느냐?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했기 때문에 욕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본인이 300만 원 돌린 거 이거 큰 돈도 아닌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뭐 저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과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본인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행했으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미랄이 돼서 예. 자성과 반성해서 민주당이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는 우리 정당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검찰 탄압받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예. 그럼 300만 원은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과잉 수사하는 것과 300만 원 돌린 거는 예. 둘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사실이면 선택적으로 검찰 탄압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300만 원 뿌린 거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이 있고 나서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얘기하면 예. 국민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죠. 아니 그 박 교수님이 그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규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예.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자기가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송영길 대표의 어떤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검찰의 탄압에 맞서는 행동을 예. 좀 일관되게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덧붙여 주셨고요. 네네. 다음은요. 이거 오랜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지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화면에 좀 정리되는데 일단 무슨 탄원서 얘기가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른바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난 22일인데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요. 이 조국 전 장관 부부 탄원서 동참을 촉구했는데 4만 명도가 뭐 참여했다 그러거든요. 이 탄원서에. 근데요. 이 탄원서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약간 논란인데요. 탄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의 체험활동 증명서, 그러니까 뭐 인턴 증명서 뭐 등등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증명서는 대입 준비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 홍석주. 예. 그럼 관례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말이 안 되죠. 참 뻔뻔하고 참 내로남불인 게 잘 아신 것처럼 대입 제도가 참 종류가 많은데 정시 말고 이제 수시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그 교내 내지는 교회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명서라든지 그런 어떤 것은 당연히 대입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로 평가 자료로밖에 인식될 수 있는데 그런 예. 것을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했다. 이거는 전 국민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나 뭐 조국 지지자, 송영길 지지자 분들께서 정말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이 사안은 사안대로 사과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300만 원 하는데 지금 그 농협선거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으로도 굉장히 그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정당 민주주의와 이 선거 제도에 돈 뿌리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성주 의원님,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부부 관련 이 탄원서요. 사실 일부 야권 인사들도 뭐 공유를 하면서 막 동참을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민주당이 뭐 입장을 내기도 약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 그런 겁니다. 민주당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탄원서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죄가 뭐 감해달라든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예. 억울하게 됐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취지는 탄원서를 내는 분들의 취지는 이 체험활동 증명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과연 이 정도로 가족이 다 도륙될 정도로의 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적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도 이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죄는 죄인 것이죠. 관례라고 쓴 부분이 또 주목받았단 말이에요. 관례라고 그래서. 하는 부분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들이 있었고 매일 그렇게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가 무슨 사모펀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사모펀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또 학원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 체험활동 증명서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고 온 집안이 이제 도륙됐다는 표현까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탄원서 내는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가 사실은 민주당한테 그다지 뭐 이렇게 유리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본인들과 관련된 뉴스로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소개 좀 드렸고요. 호남 친명 출마 명단. 최근에 뭐 포스터 형태 이런 게 좀 돌았죠? 연휴 동안.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 포스터 이거.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 친명 출마자라고 못을 박아요. 특히 호남 지역. 호남은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을 통하는 건데 이분들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저기 이름 보시면 김의겸 의원도 있고요. 강의원. 근데 정의찬. 최근에 약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준택 변호사.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박사일 교수님께 이거 짧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져서 좀 돌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공천 희망자잖아요. 공천 희망자들이 당에서 현역과 이렇게 비교해서 경쟁력이 높으신 분도 있지만 또 안 높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럴 때는 뭐 우리가 항상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나타내는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명이라고 그냥 썼단 말이에요. 이걸 쓴 이유는 그만큼 지역에서 지금 경쟁이 안 되니까. 호남 거기서. 그렇죠. 그걸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가깝고 이걸 통해서 뭔가 공천에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자가 발전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여론조사 때도 뭐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았네, 뭘 맡았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당에서도 이런 거에서 만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호남의 친명이라고 붙여서 만든 거는 이분들끼리 뭐 이분들 중에 다수가 또는 소수가 좀 자신을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당 내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관련된 직함을 경선에서 쓰지 못하도록 이미. 근데 어떤 분이 저거를 민주당과 관련된 약간 이 대화방에 막 저런 거 포스를 올리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한테 일종의 지침서식으로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이제 돌리는 건데 저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냉정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봐요. 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믿고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저 포스터 속 명단에 들어간 인물 중에는 최근에 논란됐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분이에요. 한 분 강의원.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과거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최근에 공천 예비 심사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일단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정의찬 과거에 이제 고무치사 논란 이거와 관련된 인물로 좀 알려졌잖아요. 근데 적격이었다가 중간에 논란이 커니까 부적격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진영 변호사. 특히 정의찬 당대표 특보, 그다음에 강의원 특보. 이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밑에 저 포스터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 대한민국에서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때
저런 문제 있다고 하면 뭐 4대 중범죄입니까? 그러면은 아예 호당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그 성범죄로 해서 뭐 이렇게 사퇴하는 그 자리에 뭐 추가 공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계속 공천한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땡큐죠. 국민의힘은 땡큐죠. 왜냐? 본선에 갔을 때 이분들하고 싸우면은 무도가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보면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꽂으면은 바로 되는 호남 아닙니까? 그거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옷에 뭐가 많이 물었다 하더라도 친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꽂아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와 같은 그 민주당 측의 모습이 서울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인물에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종건 치사 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개인사를 다 아실 것 같아서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은근한 배짱 갖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는데 세상이 기승전 정치 권력으로 해결되다 보니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막을 위해 운명을 걸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제 포스트는 자가 발전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즈음에 뭐냐면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원래는 친윤이 돼야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 해서 막 포스트 걸 거예요, 원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빼고 지금 한동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여론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지금 출마자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가지고 가면은 총선 유리하겠다. 그런데 유리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함량 미달해요. 저걸 그래 올려서 또 내가 한번 대보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걸러져야 되는 거고 또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다른 논란이 그동안 됐던 분이 있죠. 이른바 보복운전 논란인데요. 이분 화면으로도 먼저 좀 보죠. 뭐 과거에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복운전 그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 요게 선고가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죠. 민주당은 이경 품어야 된다. 이경을 말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 두둔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릴레이 응원글이 막 올라오고 뭐 왜 부적격했는가 이걸 따지는 글들인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좀 뭐가 두둔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관련 영상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굳이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홍석준 의원. 당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구명운동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아킬레스건이 저런 어떤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어떤 일반 어떤 국민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흠이 있더라도 막 그 국회로 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명 내지는 이재명을 비판하면은 수박이라고 해서 막 그 사무실까지 뭐 쫓아가서 막 하는 그런 어떤 저는 그런 거 보는데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 사실 굉장히 유망했었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한 비판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이런 난폭 운전이 이게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본인은 본인 운전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저런 어떤 거짓말이 일단 1심 선고 났으니까 저런 거짓말이 더 국민들로부터 있던 비판을 받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배제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적격 부적격에서 저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적격으로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전 고양시장이라든지 뭐 시흥시장 같은 경우는 비명결해가지고 이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낙연 어떤 신당과 맞물려서 굉장히 내부 어떤 폭발력이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박찬하 교수님, 이경전 부대변인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구명운동처럼 지금 막 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최종심이 남긴 했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받아와야지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보복운전이잖아요. 예. 보복운전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유권자한테 또는 당내 뭐 강성당원들한테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 예. 이거는 재판부에 호소하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먼저 법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나면 선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무죄를 받고 오세요.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좀 냄새가 좀 올라와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밖을 베란다를 봤는데 불길이 좀 치솟아가지고 자, 성탄절인 어제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는 목숨을 구했는데 그 가장이 목숨을 잃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 내용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목부터 좀 보시죠. 아빠는 아이를 안고 뛰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요. 우선 화면 좀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요. 성탄절 비극 도봉구 화재. 지금 뭐 합동감식 오늘도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입니다. 4층에 그러니까 불은 3층에서 났어요. 근데 4층에 거주하던 30대 부부, 그다음에 10층에 거주하던 어떤 가족들, 30대 남성. 이렇게 여기서 각각 30대 남성 두 분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최인정 변호사. 지금 저 내용 좀 보고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도봉구에는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이 결국 이게 보면 1층에 필로티가 있고 방화문이 열려 있었는지 이 불이 급격하게 외벽과 내부에 있는 불은 바깥으로 그리고 연기는 연통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4층에서 3층에 나다 보니까 4층에 있던 분이 당황해서 결국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었는데 아이는 살리고 안타깝게 아빠는 정말 그 불기의 객이 됐던 그런 일이고 나아가 이게 빠르게 그 어떻게 보면 비상 계단을 타고 위까지 이게 그 연기가 간다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층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이 119에가 제일 빨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떻게 보면 아내와 엄마 아빠를 가족들은, 베란다로 이렇게 대피시켜 놓고 본인이 밖에 나갔는데 결국 사람이란 것이 이 연기를 흡입하면은 아마 뭐 교수님 설명하시겠습니다만 몇 초 안 돼가지고 이게 내상을 입어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가족들은 살렸지만 본인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 불이 났던 3층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락이 됐는데 아직까지 명도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원인은 밝혀야겠습니다만, 뭐 지금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입니다만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생활 권리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갖고 지금 수사기관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한 이유는 뭐 조금 더 봐야 되죠.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감식이 있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돼서 뭐 단정적으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새벽 시간이거든. 4시 조금 넘은 시간. 이런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어떤 원인들이 됩니까? 실제로 뭐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일반적으로 뭐 이를테면 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데요. 이 부주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리 중에 뭔가 음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의 부주의가 많은데 예. 이 시간대는 사실은 뭔가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은 아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부주의가 뭐 이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도 있지만 뭐 촛불이라든지 혹은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부주의들도 다 부주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러한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감식하는 과정에서도 예. 이러한 부주의 혹은 또 이제 이 부주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화재가 이런 전기적인 요인의 화재거든요. 누전. 예,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아마도 감식 과정에서 전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식 과정에서 확인을 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감식 결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기적인 이런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 지금 화재 3층의 그 세대 내의 작은 방 화재가 최초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방에서 예. 담배꽁초나 라이터 같은 것들이 상당수 발견을 해서 증거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추정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러 가지 여기에 복잡한 또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방화에 대한 의심들도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담뱃불이 원인이다 단정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조금 더 정황이 그런 부분들이 가깝다라는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화재의 이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거는 경찰이나 감식 쪽에서 이제 파악을 하겠죠. 자, 그럼요. 이 교수님. 이 시청자 여러분께 뭔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 밑에 아랫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불길이 베란다 밖으로 막 올라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윗집 주민은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죠. 이 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사실 불이 발생하면 불이 난 층 그리고 그 바로 직상층, 바로 위층이 예. 가장 화재의 위험한 층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재가 위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화재층과 직상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와서 대피를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번 화재처럼 계단실 자체에 이미 연기가 다 노출되거나 화염이 쌓여 있는 경우는 사실 그 연기를 뚫고 피난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 됐다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예. 많은 분들은 또 그럼 혹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예. 옥상으로 올라가려도 이미 연기가 차 있는 계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바른 방법이 그렇겠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시 세대 내로 들어오셔서 예. 세대문을 닫아 놓으시면 사실 세대문 자체가 방화 성능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화재를 조금 더 보호해 줄 수는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 내에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알려서 예. 구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처럼 발코니를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도 연기나 화염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베란다를 통해서 막 불길이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지금 어떻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그럼 뛰어내려야 되느냐? 뛰어내리기 전에 사실은 각 건물별로 피난 기구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공간이라든지 대피 공간 대체 설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 세대 내에서 갖추고 있는 이런 피난 보조 설비들이 있는 것들을 안다면 그 방법으로 일단 대피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예. 사실은 뭐 정말 불이 내 앞에 코앞까지 예. 닥치거나 아니면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못 쉰다고 한다면 사실은 뛰어내릴 수 있는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4층에 계신 그 가족분들은 그런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이 30대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인데 아까는 이제 그 윗집을 가정했는데 불이 난 집이라고 하면 그 불이 난 집의 거주자예요. 그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자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이 났다고 한다면 사실 초기에 바로 불이 막 발생한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화재 진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예. 이런 것들을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사실 대피하는 이런 시점을 놓쳐서 오히려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불이 나면 대피를 하시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대피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하실 때도 예. 본인의 집 세대 현관문을 꼭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나는 대피를 하지만 내 집에서 불난 연기들이 이렇게 공용 공간, 그러겠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나오면서 다른 층으로 위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피해나 부상을 입은 경우들은 다른 아파트 화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 본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셔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물 내의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문을 닫고 대피를 하시라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는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이 사고죠. 이게 또 발생했는데 목욕탕 감전사입니다. 일단 관련된 모습, 영상,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불난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한 수분 있다가 오셔갖고는 목욕탕에서 3분이 감전됐다고. 모더라 거기에 관련한 전기시설 그런 거 다 수반하고. 자, 그런데요, 이 목욕탕 감전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올해 들어서가 벌써 3번째예요. 지난 4월에 서울 종로에서, 10월엔 경북 구미에서, 그리고 지난 24일 세종에서 올해 들어만 3번째 발생을 했어요. 이 교수님, 예. 아니 이런 감전사, 목욕탕 감전사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이거 왜 발생을 합니까? 없어지질 않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전기가 통전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감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큰데요. 예. 사실은 이제 목욕탕 아니라고 하면 고전적으로는 그냥 목욕탕 안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개념이라면 최근에는 목욕탕 안에도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물 안에서 거품을 발생한다거나 또 마사지를 위한 여러 가지 압력 기계 장치가 그 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적인 요인이 전기를 쓰는 시설들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뭔가 문제나 결함이 있었을 때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목욕탕 업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감전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아예 지하나 다른 공간에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밀어내주는 물이라든지 기포들만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감식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의 이런 배선 관계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기가 통전될 수 있는 영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을 수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꼭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그 안에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들, 어떤 데들은 뭐 이를테면은 탈수기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데들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또 다른 이제 전기, 뭐 조명이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또 전기가 통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적인 설비의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목욕탕을 가셨는데 누군가 감전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전이 된 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가까이 다가서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그분을 만졌을 때 본인도 감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감전된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빨리 그곳을 나와서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일단 탈의실이나 이런 쪽에 빨리 나오셔서 빨리 감전된 상황들을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즉각적인 조치를 뭔가 하셔야 된다면 나오셔서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치들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전하신 분들은 막 이제 감전이 된 상황에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CPR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호흡을 유지하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긴급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감전사고,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를 예방을 그냥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눈으로 육안으로 감전이나 이런 통전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주라든지 사업주가 전기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 또 그리고 그날 이런 것들이 전기에 대한 상황들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이 업주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